적을 의심하기를 싫어하며 안일하게 자기만 지키려 했던 사람들은 냄새나는 감옥에서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고통에 시달리며 죽어갔습니다. 야, 개새끼들아! 그냥 가면 어떡해! 구독하고 가야지. 띠떼끼.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에디터 박입니다. 오늘은 남베트남이 망한 원인과 대한민국의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베트남이 망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죠. 부정과 부패가 난무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과 같은 상황이죠. 민족주의에 세뇌당한 종교 지도자, 학생들이 연일 반미 시위를 했습니다. 미국도 지쳤습니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시국선언을 했던 조계종과 다른 종교계에서 활동했던 것과 비슷하죠. 1973년 월맹이 제안한 평화협정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베트남은. 그리고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9.19 평양 공동선언, 베트남과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으세요? 비슷하죠. 미군이 철수한 후 1975년 4월 월남은 순식간에 점령이 됐습니다. 월맹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문재인의 지금 같은 행태에 질려서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철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북한한테 적화당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죠. 트럼프도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을 싫어하는 것 같다고 트럼프도 얘기했습니다. 참 문제가 심각하죠. 월남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11명의 후보자가 난립을 했는데요. 키우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차점으로 낙선한 야당 지도자 쭝딘주가 간첩이었다는 사실은 나중에 패망한 후에 알려졌습니다. 그 쭝디쭈 간첩은 선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족 상잔의 전쟁에서 시체는 쌓여 산을 이루고 있다. 우리 조상이 이처럼 외세를 받아들여 동족끼리 피 흘리는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얼마나 슬퍼할 것인가. 월맹과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한데 왜 북폭을 하여 무고한 생명을 살상하는가. 내가 당선이 되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북폭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북폭을 중지시키고 평화적으로 남북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쭝디쭈 간첩이. 그의 이 말에 월남의 대학생들은 그릇된 민족주의와 반미를 부채질하고 미국의 반전 여론을 자극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대학생들이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죠. 백두층송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자익 세력들이 많이 있죠. 젊은 층들에. 결국 여론에 밀린 미국은 월맹과 파리에서 비밀 평화회담을 했습니다. 월맹은 한쪽에선 평화회담을, 다른 한쪽에선 대남 전략으로 지역의 공산화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티우 근처에 공산 프락지가 둘러싸여 있었던 거죠. 박근혜 대통령 정권 당시 공산 프락지들이 둘러싸여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공산 프락지들이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모범적인 지도자로 평판이 났던 녹다우를 위시하여 많은 관료들이 간첩이었습니다. 이는 월남이 패망한 후에야 알려진 거죠. 정보기관에도 많은 간첩들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간첩들이 있죠. 황장엽이 예전에 간첩들이 우리나라에 몇만 명이다 얘기를 했었죠. 기무사에 따르면 대남 간첩은 5만 명 이상이라고 예전 발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필리핀에서 유학 온 한국인 교수가 북한 간첩이었던 실예도 있고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언론들에 걸쳐서 좌익 세력들, 간첩들이 포진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월남은 월맹보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에서 매우 앞섰던 상황이었습니다. 북한과 한국의 경제력 차이는 10배에서 20배 그 이상이죠. 그렇게 월남이 그렇게 우세했기 때문에 월남 지도부 와 국민들은 쉽게 낙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월맹군들이 도발을 하더라도 즉시 미 해공군이 개입하여 북폭을 재개할 것이고 이후 월맹 강제원조도 중단하면 기동력과 화력으로 당시 세계 4위를 차지했었던 월남군이었습니다. 절대 진리 없다고 생각한 거죠. 지금 한국 군사력도 세계 8위인가 그렇죠. 이렇게 월남 국민들은 월맹군의 공격에 맞서 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 누구도 월맹군이 공산군이 침입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죠. 오랜 전쟁에 지친 월남 국민들은 평화 모드에 들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죠. 국방과 안보를 강조하는 사람은 전쟁에 미친 광이라고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됐습니다. 지금 이쪽 우리나라에서도 자유한국당, 반공을 중요시하는 우리 보수, 우리 우파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일베, 토착외고 이렇게 정상적인 국민들을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좌파 세력, 지금 현 상태와 매우 유사합니다. 고질적인 사회악이었던 마약과 매춘, 도박이 정치 혼란과 어우러져 이렇게 월남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 어닝썬 사건, 승리 어닝썬 사건 비슷한 게 많죠. 국민의 사기가 떨어지고 계층 간 갈등이 증폭했습니다. 서민과 부유층이 갈등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비슷하죠. 대한민국도 계층 간의 갈등, 남녀 갈등, 세대 갈등, 이념 갈등
지금 최고조죠, 갈등이. 이렇게 갈등이 이렇게 늘어날수록 이제 좌익 세력들의 그 프레임 씌우기가 좌익들의 활동 무대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모든 정치 세력을 장악하고 우리나라 상황도 이렇게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일선에선 월남에서 군인들이 떡어빠진 정권과 나를 위해 왜 싸우냐고, 내가 목숨을 바쳐 왜 싸우는가 하고 전의를 상실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반 국민들은 화해와 평화 분위기가 퍼져나가서 공산군에 대한 경계를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작년에 평화 분위기에 막 김정은을 좋아하고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닮았죠. 월등히 높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자랑하던 월남은 식량 부족으로 고민하던 월맹군에게 허수아비처럼 붕괴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에게 적화를 당할 수 있는 그런 비슷한 상황입니다. 결국에 월맹이에서 공산화가 된 베트남은 1000만에 이르는 이들이 처형되거나 재교육 캠프에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109만여 명의 난민들이 나라가 없고 민족이 없는 포트피플이 돼서 바다를 떠돌았습니다. 이 교훈으로는 우리나라도 결코 이 문재인이 지금 평화 모드를 하고 이 좌익 세력들이 현혹하는 거에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북한에 대한 절대 경계를 허물면 안 된다. 이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미군도 그 당시 스스로 애국하지 않는 사람에게 왜 우리가 피 흘려 싸워야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왜 저들을 위해서 세금을 써가면서 한국을 지켜줘야 하느냐, 저들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비슷한 얘기죠. 월남의 병사들은 그 당시 베트남에서 왜 우리가 부패한 정권을 위해 싸워야 되느냐.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 지금 군대가 완전 뭐 전화기도 하고 당나라 군대죠. 뭐 저기 수지역도 없어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의 정신 속에도 이런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자리 잡혀 있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매우 판박이죠. 적을 의심하기를 싫어하며 안일하게 자기만 지키려 했던 사람들은 냄새나는 감옥에서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고통에 시달리며 죽어갔습니다. 월맹군은 아기들까지 모조리 죽였습니다. 공산당은 그렇게 잔인했죠. 지금도 잔인합니다. 북한에 인권이 없는데도 우리 인권 대통령이라고 하는 문재인은 얘기를 한마디도 못하죠, 북한에다. 자, 테러, 압력, 압박에 몸조심하며 입 다물었던 사람들은 무식한 공산주의 집단에 의해서 찔러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결국 공산화가 되게 되면 반역을 저질러 공산화에 앞장섰던 좌익 세력들도 결국 김정은 손에 죽임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을 한다 해서 결국 여기서 공산화를 이끌었던 문재인과 그 좌익 세력들이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베트남의 교훈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베트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베트남의 공산화가 된 배경과 우리 현재 처한 대한민국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들이 지금 전쟁 중이죠. 지금 아직 아무 일이 없다고 해가지고 옛날 전쟁에 대한 경험이 없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베트남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에디터 박이었습니다.